일단 기술 지문이죠. 기술 지문인데 그것도 지금 어떠한 발전기, 어떤 기계, 그러니까 우리 기계라고 할게요 그냥. 자, 요런 지문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글이 나올 거냐 이걸 생각해보자. 자, 기계를 작동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각각의 부품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각각의 부품들이 나올 거고 이 부품에 대해서 이 부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런 설명이 나올 거고 어떤 부품은 어떤 역할을 한다 어떤 기능을 한다 뭐와 같이 뭘 한다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계가 부품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있어야 돼? 부품이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어떤 순서에 의해 기계가 작동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자 원리 혹은 순서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의 원리와 순서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떠한 부품이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 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랬고 두 번째는 이랬고 세 번째는 이랬고 네 번째는 이랬구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과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 지문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다 처음 볼 확률이 커요. 진짜 이과에 빠삭하게 막 배경 지식을 알아서 하는 친구들은 총 1%도 안 돼. 1%는 여러분들이 아직 쳐다볼 필요는 없어. 괜찮아.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의 지식이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 이게 과목이 뭐죠? 국어죠. 그럼 뭘로 봐야 돼요? 국어적으로 봐야 돼요. 자, 방금 어쨌든 요 라인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요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금 당장 해석을 어려우실 겁니다. 요건 제가 쳐드릴 테니까 요 방법을 잘 기억해 주세요. 내용을 기억하신다기보다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얘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걸 위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클리닉 하시거나 과제 하시거나 뭐 이럴 때 적용을 조금씩이라도 해보시면 됩니다. 1%라도 적용해 줘도 돼요. 1%라도 적용을 했다는 건 어쨌든 과거에 본인보다 낫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막 한 번에 100%의 성과 정말 바라지도 않아요. 왜? 사람 그게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과거에 나보다 더 잘 되면 그건 잘한 거지.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난 기대를 하잖아. 막 뭐 조금 올랐는데 이게 뭐 한 거라고. 저는 이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본인들도 다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는 그게 있는데 노력의 양들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전보다 나아졌으면 그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고3 넘어가서 이제 한 6월 지원하고 9월 지원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잣될 수 있죠. 그냥 미리 9월 7등급 괜찮아. 1점만 더 올리자. 뭐야 9월인데 1점 올려서 뭐하게. 그죠? 그 대신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풍력 발전기. 자, 일단 풍력 발전기의 정의가 나왔어요. 그쵸? 얘는 바람 에너지를 날개에 부딪히게 하여 날개의 회전 운동으로 변환한 후 자치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다라고 했어요. 말이 쓰잘데기 없이 긴데 자, 얘네를 공통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여가 뭘까요? 변환한다고요? 자, 첫 번째 얘는 일단 자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바람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죠? 바람 에너지를 부딪히게 해서 운동으로 변환한 후 자 이렇게 막았고요. 바람 에너지를 운동으로 변환했어. 그 다음에 옆에 이를 다시 전기 에너지 요 구조죠. 자, 우리가 운동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에너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바람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게
풍력 발전기예요. 자, 근데 우리 그냥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생각하면 뭐예요? 바람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지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키워드, 운동 키워드, 전기 키워드 이렇게 각각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굳이 여기에 에너지를 쓰실 필요는 없지. 바람, 운동, 전기만 써도 끝. 그리고 만약에 지문에 체크한다고 하면은 바람 동그라미, 운동 동그라미, 전기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일단 여기가 순서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순서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자, 풍력 발전기는 날개의 회전축이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평행한 것은 수평축형, 그 다음에 수직인 것은 수직축형으로 구분한다. 자, 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두 가지가 있었죠. 회전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바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할 때, 평행한 거. 평행한 거는 뭐라고 한다고요? 수평축형. 그럼 뭐가 수평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전축이 그렇다고요. 그럼 만약에 수직이라고 하면은 그냥 수직 축형이요. 근데 여기서 설명은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나왔단 말이야. 다른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회전축과 바람의 방향과 평행한 거야. 뭐 불어오는 것까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 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행하면 이거, 수직이면 이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수평축형에서 바람은 날개와 낫셀 그리고 타워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자,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여기 얘기할 차례죠. 수평축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딱 세 가지가 나왔어요. 날개, 그 다음에 낫셀, 그 다음에 타워. 이걸 각각 1번, 2번, 3번. 됐죠? 응. 자, 제가 지금 과학적 지식을 하나라도 들이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응. 자, 낫셀은 회전 운동을 전기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을 모아둔 상자. 자, 잠깐. 우리 아까 뭐라 했죠?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이게 있다고 했었네요. 그럼 이거 뭔데? 지금 낫셀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얘는 필요 없죠? 여기부터 보면 되죠? 그죠? 자, 낫셀은 그러니까 운동을, 자, 우리 운동 애초에 여기서 컷 한번 했잖아요. 그쵸? 운동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을 모아둔 상자. 이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지구네요. 그쵸? 낫셀은. 됐어요, 이거? 그 다음에 타워는 날개와 낫셀을 높은 곳에 위치시켜주는 구조물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타워 같은 경우는 뭐야? 이 높은 곳에 날개와 낫셀이 존재하는 부분이네요. 됐죠?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네. 주성이도 괜찮아요? 네. 자, 그림은 수평축형의 날개 중 한 개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림만 보면 일단 어때요? 개쫄려. 표나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기준점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저 단계 나와. 일단 쫄려. 근데 그럴 필요 없지.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수평축형의 날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라는 거야. 우리 어느 정도 구성품 다 나왔잖아. 날개, 낫셀, 타워 다 나왔죠.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나왔죠. 요 단면이에요. 자, 유선형의 잠깐, 그 전에 수평축형이니까 회전축과 바람 방향이 어때요? 평행한 거죠. 여기서도 봐봐요. 불어오는 바람 방향이 이렇게 있는데, 딱 봐도 이 시위선이나 뭐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어때요? 평행하죠. 그쵸? 자, 유선형 날개에 부딪힌 바람은,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이게 날개 첫 번째 과정이죠. 요걸 좀 구체화를 시켜보자고요. 자, 여기서는, 부딪힌 바람은 날개의 곡면과 평평한 면으로 나뉘어 흐른다. 자, 날개니까 당연히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자,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돼요. 뭐 있었어요? 곡면과 평평한,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곡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평탄한 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보다 속력이 더 빠르다. 그럼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더 커? 곡면이 속력이 더 빠르다는 거. 그죠? 그 결과 곡면 주변은 평탄한 면의 주변보다 압력이 낮아져.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압력이 낮아진대요. 됐죠? 압력이 더 낮아져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힘인 양력이 발생하게 돼요. 자, 어쨌든 압력이 낮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양력이 생긴다고. 됐죠? 됐죠? 여기 낮아지니까 막 여기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날개는 양력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런 상황에서 결국 회전하는 방향은 양력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양력 방향이 어떤지 알 필요 아직 없어. 나중에 방향이 제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때 풍속이 잠깐만. 이때라고 했어요. 요 상황에서 풍속이 증가하면 양력도 증가하다. 일단 양력 방향에서 계속 뭐가 바람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당연히 여기서 풍속이 증가했어요. 풍속이 증가하면 모두 높아진다? 양력도 높아진다. 쭉 연결되죠, 계속. 자, 그 다음에 한편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날개의 시위선이 이루는 각을 받음각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받음각이 클수록 동일한 풍속에서 발생하는 양력도 커진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또 다른 요소가 나왔어요. 뭐야? 자, 일단 평평한 면들은 지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그죠? 곡선만 얘기하면 돼, 그죠? 근데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그럼 그냥 따로 갖고 갑시다. 근데 얘가 나중에 어떤 부분이랑 연결되는지도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음각이 클수록 동일한 풍속에서 발생하는 양력도 커진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이거 기억해두자.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가져야 될 거. 원리 순서에 나오는 부분들 중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관계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들? 자, 받음각이, 자, 이거 딱 뺄게요. 받음각이 커질수록 뭐도 높아진다고요? 그쵸? 양력도 커진대요. 자, 우리 이거는 조합을 할 수가 있는 정보들이네요. 뭘까요? 어떤 부분이랑 조합이 가능해요? 조합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은 자, 받음각이 커지면 풍속을 더 크게 해줄 수 있죠. 받음각이 커지면 양력이 커지기 때문에 얘가 받는 풍속은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도 풍속이 높은 상황인데 받음각까지 많으면 받을 수 있는 힘은 커진다. 이해되셨죠? 물론 받음각이 높다고 해서 풍속이 무조건 세지진 않습니다. 풍속이 세진 상태, 그러니까 풍속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는 상태에서 받음각이 커지면 그로 받는 양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이런 거예요. 자, 요 순으로 갈게요. 요 요소와 요 요소가 합쳐지면 얘가 더더욱 커진다라는 거죠. 됐죠? 물론 얘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둘끼리는 안 합니다. 근데 다만 얘가 받음각이 커지면 여유 조건이 더 증폭된다는 거지. 주장이 괜찮아요? 네. 응. 자, 그 다음에 수평 축형의 날개는 10도 정도의 받음각을 이루고 있어서 뭐에 대한 얘기? 얘에 대한 얘기예요. 대충 10도 정도 된대요. 10도 정도 된대. 풍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력에 받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력을 합한 힘으로 날개를 회전시킨다. 잠깐만. 양력이 두 가지였네요. 그쵸? 이 양력이 증폭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라고 했었어요. 아까 이거 그대로 바꾸면 돼. 맞죠? 뭐 있었어요? 자, 풍속으로 인하는 양력. 그 다음에 받음각으로 인한 양력. 얘네가 합쳐지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 이 관계를 통해서 요거까지도 지금 도출이 가능한 거죠, 결국. 그래서 이걸 합한 힘으로 날개를 회전시킨다. 자, 이때 날개를 회전시킬 수 있는 풍속은 3m/s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해놨어요. 최소 어느부터 3m/s만큼만 돼야, 이 정도는 돼야 날개가 회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계산이 들어갔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됐어요? 괜찮아요? 아직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으세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야? 나셀 내부. 요거 나올 때 되다. 나셀 내부. 나셀 내부에는 어디다 쓸까? 자, 요거 구분 좀 할게요. 자, 이번에는 나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나셀 내부에는 증속기, 제너레이터, 제어기가 들어있다. 자, 그 전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날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날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과 이런 힘들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힘을 낸다고 했었죠? 이네 둘이 합쳐진 거라고 했었고, 최소 조건이 이 정도 돼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셀 같은 경우도 이제 구성품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쵸? 뭐 있었어요? 증속기,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제어기가 있었죠. 요 세 개 이제 뭐만 보시면 돼. 얘네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날개의 회전축은 증속기를 거쳐 제너레이터 축과 연결되어 있고, 제너레이터는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을 전기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자, 그러면 적어도 요 순서는 일단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증속기는 날개 회전축의 회전 속력보다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 속력을 더 증가시켜준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증속기는 얘의 속도를 높이는 친구라는 거네요. 그쵸? 증속이라는 게 뭔데요? 말 그대로 속력을 증가시키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속도를 더더욱 증가시켜준다. 자, 제너레이터에서 출력되는 전기의 양을 전기의 충력량이라고 하며, 자, 근데 거기 밑줄 과도한 고속 회전. 자, 과도한 고속 회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너레이터를 손상시키므로 제너레이터의 내구성을 고려해 정해둔 전기 출력량의 최대값을, 그러니까 얘는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최대값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부서져요. 난리 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전격 출력이라고 하고요. 전격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마지노선이라고? 15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자, 여기서 조합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려면은 범위가 있겠네요. 그쵸? 어디부터 어디까지? 최소 3부터 15까지. 요 정도까지 적정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15m/s 이상의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의 조치가 일어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그냥 제너레이터를 꺼버려야겠죠. 두 번째 뭘까요? 그 풍속을 조금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게 하려면 폭발시키면 돼요. 폭발은 예술이다 막 이거야? 빠까다 하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축형 풍력 발전기의 효율과 안정성을 위한 장치인 제어기. 마지막 거 나오네요. 이제 어디 갔냐? 여기 요거네요. 그죠? 제어기. 제어기는 또 나눠졌어. 요인 장치와 피치 장치, 브레이크 장치가 있다. 자, 그냥 여기다 써볼게요. 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쓰실 때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장치가 있대요. 이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오겠다? 여기에 대한 설명. 그죠? 기능들이 나오겠죠. 기능들.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도. 자, 불어오는 바람이 모든 날개에 고르게 닿아야 발전 효율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요잉 장치는 바람의 방향에 대응해 나스를 움직여서 회전층을 바람의 방향에 평행하도록 이동시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잉 장치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거겠죠. 그죠? 아까 뭐라고 했죠? 평행할수록 더 높아진다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고 돼 있냐? 자, 요잉 장치는 결론적으로 평행하게끔 되니까 여기서 나스를 일단 이동하는 기능, 일단 이 역할 하죠. 그로 인해서 뭐 한다? 지금 우리가 숨겨져 있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었냐? 바람에 평행하도록 이동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뭘 높인다는 거예요? 그죠? 효율과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피치 장치는요, 고속 회전으로 인한 부품들의 손상을 막기 위해 날개를 움직여 받음각을 조절한다 했어요. 자, 얘는 어떤 기능? 손상을 막기 위해서 자, 뭐라고 했어요? 받음각을 조절한대요. 자, 여기 잘 봐봐요. 손상을 적게 하기 위해 받음각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그럼 받음각을 올릴까요? 낮출까요? 낮춰요. 그쵸. 여기 있는 거 갖고 가시면 되죠. 됐죠? 그럼 여기는 조절에 주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풍속 15m/s에서 25m/s까지는 전격 출력보다 더 많은 출력이 가능하나 자, 뭐라고 했어요? 전격 출력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 전격 출력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파괴되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피치 장치는 풍속에 의해 양력이 증가하는 만큼 받음각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적게 해서 날개 회전 속력을 일정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사양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경우가 있었다? 15에서 25 정도 되는 경우. 요 정도 되는 경우는 어쨌든 간에 뭐 출력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어떤 부품이 일을 한다고? 피치 쪽에 있는 이 부품이 뭘 줄여서? 받음각을 줄여서. 그래서 여기 받는 양력도 낮춰버리기 때문에 이쪽 스펙으로 유지가 가능한 거지. 되게 신기하네요. 뭐가요? 이렇게 원리가 되게 신기하네요. 아, 뭐 풍력 발전기 원리 아니면 뭐. 풍력 발전기요. 아, 그래.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처음 보잖아요. 그죠? 응. 처음 봐도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응.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시잖아. 누가 알려준 적도 없고. 알려줘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야. 처음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제가 쓰잘데기없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과학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얘가 어쩌고 얘가 양력이 뭔지 알 바야. 어떻게 알아? 아세요? 나 양력 몰라. 음력 양력이야? 씨발? 뭐야? 나 몰라. 받음각이 뭐야?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물론 받는 각이겠지. 그거 어떻게 알아? 피치 제어의 피치 부품이 있는데 이거 뭐 하는지 몰라. 얘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에서만 갖고 가면 될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더 확장을 시켜주면은 여기서 어떤 범위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요거 전에는 작동이 안 되고 여기까지는 전격으로 잘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살짝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때 이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도 마찬가지. 받음각을 줄임으로써 양력을 줄이고, 양력을 줄인다는 건 결국 풍속을 받는 어떤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25로 받더라도 15로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일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풍속이, 자, 이거 이상한 게 25m/s를 초과하면 부품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 거기 있죠. 받음각을 0도로 만들고, 자, 0도로 만드는 이유 뭘까요? 양력을 낮추기 위해서. 양력이 아예 안 들어오겠죠. 0도면 왜 스탑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 야, 25m/s는 거의 모급이야. 태풍급이에요. 태풍이 보통 18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근데 25면 좀 심각한 거야. 예,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받음각을 0도로 만들고, 그렇다는 건 들어가는 양력도 0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돼요. 자, 그럼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얘는 조절을 했고, 얘는 높였어요. 높이고 줄이고, 얘는 뭘로 만든다? 0으로 만든다. 왜? 풍력 발전기 좆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여 날개 회전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그냥 회전을 중단시켜요. 더 이상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후 풍속이 줄어들면, 그쵸? 25m 이상 막 사이클론 와가지고 막 존나 쓸고 다녀. 그럼 이제 끝났어.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한대? 브레이크 장치의 작동은 해제되고, 이건 별로 안 어렵죠? 해제되고, 피지 장치는 다시, 아까 여기서 줄이는 역할을 했었는데, 아까 큰 거 하나 갔잖아요. 큰 거 하나 갔어. 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25m 이상은 완전 중단했다가 다시 25m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이번엔 피치가 뭘 한다고요? 받음각을 올려서 다시 양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피치 부품 같은 경우는 줄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전 효율.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지금까지 뭐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풍력 발전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구조나 원리나 그런 거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발전 효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발전 효율이란 투입한 바람 에너지에 대한 출력되는 전기 에너지의 비율이다. 독일의 물리학자인 베츠에 의해 풍력 발전기의 발전 효율은, 자, 거기 윗줄 59.4%를 넘을 수 없음이 증명되었고, 상용되고 있는 풍력 발전기는 이 값보다 낮다. 자, 근데 수평 축형의 발전 효율이 수직 축형보다 더 높은데, 자, 우리 이거 어디 있죠? 여기서도 갖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에너지 효율이 얘가 더 높대. 맞죠? 효율이 더 높아요. 효율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근데 이유가 있대요. 그죠? 수직 축형은 한쪽 날개에 바람이 닿는 동안 반대쪽 날개는 바람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 한쪽 날개가 두 가지가 있었죠? 뭐랑 뭐예요? 곡선형, 평평한 면. 두 개가 있었죠. 그럼 수직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수직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받는데 이쪽은 안 받잖아. 맞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수평형은 요 부분도 받을 수 있고 요 부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수직은 요렇게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응. 네, 그렇죠.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자, 그렇지만, 하지만이라고 나왔으니까 거기다 세모 한번 쳐주시고요. 그럼 우리 수직 축형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겠죠. 그 옆에 보시면 여러 방향의 바람에도 날개 회전이 가능해서,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수직 축형은 날개가 두 개의 면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평은 한쪽 방향에 봤을 때 받음각이랑 이런 거 조절하면서 싹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어느 방향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넘어가시면요. 날개 회전이 가능해서, 자, 뭐가 필요 없다? 요잉 장치가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요잉 장치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얘 굳이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제어기의 구조가 간단하다. 제어기의 구조 여기 있잖아. 여기 간단한. 이거 만드는데 돈이 덜 들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부품이 덜 드니까. 그죠? 부품은 덜 드니까 돈이 덜 들겠죠? 이걸 조절할 장치 하나라도 없으면, 그쵸? 싸겠지. 그리고 대신 효율이 떨어지지. 근데 언제나 돌릴 수는 있지. 네. 그런 차이. 네,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 하실 부분들은, 정리하실 부분들은 지금 정리하시고요. 좀 더 쉽게 도식화를 해보자면, 우리는 어쨌든 풍력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왔어요. 어떤 설명? 얘는 기본적으로 크게 나왔을 때 평형과 그러니까 수평 쪽이랑 수직 쪽으로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평 축형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었고,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사실 곡선밖에 없었죠. 그 곡선을 얘기하다가 이제 A의 구성품들은 날개, 나셀, 타워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대한 설명을 주로 했어요? 나셀에 대한 설명이 주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럼 사실 여기에 뭐 조금 더 이렇게 파생을 시켜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증속기 제너레이터 제어 장치로 나와지는데, 여기는 큰 얘기가 없었죠. 어쨌든 제너레이터로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됐고, 얘는 어떤 기능을 했는지, 제어는 요 세 가지로 나와지는데 얘 세 가지도 이러했었는지.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자,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자,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찾아주세요. 저 지금 요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 제가 방금 여기 있는 기반으로 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대로 가볼게요. 자,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자, 나셀 안에 들어있는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 타워의 높이는 얼마야? 뭐 계속.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겠죠? 일단 이 새끼는 말이 안 돼, 그죠? 3번 한번 볼게요. 자, 물리학자인 베츠가 발전 효율과 관련하여 연구한 내용은 무엇인가? 아까 물리학자이 잠깐 나왔어요. 몇 프로였다고? 59점 얼마인가?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그것까지 막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새끼가 저런 말을 하긴 했었어요. 그쵸? 4번. 왜요? 수평 축형 풍력 발전기에서 날개의 단면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나? 자, 수평 축형 어디 찾으시면 돼요? 여기 찾으면 되죠? 여기서 그 다음에 날개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나와있다고 했죠? 그럼 찾을 수 있네요. 그다음 5번. 전격 출력의 의미와 풍력 발전기에서 전격 출력을 정해두는 이유는 각각 무엇인가? 이거 답할 수 있죠? 전격 출력 뭐예요? 부서지지 않는 정도의 출력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상이면 부서지니까. 그럼 답이 벌써 2번밖에 안 나왔네요. 충분히 여기 이 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살짝 좀 어려울 수 있어요. 2번이랑 2, 3, 4를 같이 해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시험 수능 볼 때도 저 그리면서 아니요, 그건 아니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는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거나 할 때 이렇게 하시되,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클리닉에 와서 뭐 모의고사를 풀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얘기해요. 그럴 때 이거를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수업을 해줘야 되니까 모든 정보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드린 거고,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머리 터지죠. 언제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어떤 단어나 뭐 이런 기호를 설정해주고 그걸 적용시키면 돼요. 왜 힘들어 보였어? 설마 문제 때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겠어요. 자, 지금 일단 푸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뭐 두 분 다 괜찮아요? 주성이도 괜찮고 친구도 괜찮아요? 네.
숙제도 오늘 배웠던 내용을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다른 질문이에요. 다 푸셨어요? 네. 두 분은 아직 하시는 중? 한 문제는 4번 풀. 오케이, 오케이. 사 번 푸시는 거면은 아마 속도에 대한 구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속도 구간, 각각의 구간에서 어떤 게 작동하는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일단 그럼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 주면서 같이 풀어봅시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2번 답 몇 번이라 하셨어요? 5번. 저도 5번. 네, 제가 왜 5번이죠? 자, 수평 축형 풍력 발전기와 달리 수직 축형인 경우에는 날개 회전축을 이동시키는 장치가 필요 없다. 자, 그럼 날개 회전축을 이동시키는 장치가 뭐였죠? 노인 장치.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바로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럼 나머지는 왜 아닌지를 한번 보자고요. 나셀은 바람을 모아서 이를 날개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건 나셀이 아니라 누구죠? 징속기겠죠? 그죠?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때 실제 이런 다른 선지들도 같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2번. 수평 축형 풍력 발전기의 날개는 양력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 평행한 방향이죠. 3번. 날개의 평탄한 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곡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보다 속력이 빠르다? 우리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었죠? 그죠? 4번. 증속기에 의해 날개 회전축의 회전 속력은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 속력보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속기를 통해 제너레이터가 더 빨라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있는 모든 선지를 우리가 지문을 근거로 해서 다 찾을 수가 있었어요. 3번. 자, 우리는 얘는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까? 위 그림은 형태가 다른 풍력 발전기고 가는 수직 축형이고 나는 수평 축형입니다. 자, 그럼 가는 옆에다가 수직 축형 옆에 적어주시던가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러한 구분은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뭐가 이루는 각이야. 그죠? 우리 방향과 뭐가 있었어요? 회전축. 이 손에 바람의 방향, 회전축. 이 손에요. 갖고 가시면 됐네요. 그쵸? 자, 이걸 이루는 각을 기준으로 얘네가 이루는 각은 뭐였죠? 여기까지 아시면 괜찮고
딱 좋은데. 얘네가 그렇지 받음각. 응, 받음각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이들은 바람이 날개에 닿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바람 에너지를 동일하게 투입했을 때 전기의 출력량은 어디가 더 효율적이었어요? 나가 더 많죠. 그쵸? 그럼 답은 2번입니다. 맞았어요? 오, 한 번 하시죠? 응. 뭐야? 들렸슈? 뭐라 했슈? 5번 했슈? 시위선은 뭐야? 무슨 각? 자, 그러면 시위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각이 나온지부터 한번 지문을 통해 한번 가보자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이거는 근데 수평 축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풍력 발전기는 날개에 해중축이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평행한 것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친구는 뭘 나누신 거냐면은 친구는 여길 보신 거예요. 어디 있냐? 이 부분을 보신 거예요. 여기 부분에 있는 정보를 보신 거야. 맞죠? 근데 얘가 물어보고 있는 건 가는 수직이고 나는 수평이니까 그럼 어디를 찾아봐야 되는 거야? 이 수평 축형에 대한 설명 이전에서 찾아봤어야 되는 거죠. 됐죠? 괜찮아요 이제?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할만 했어요? 좀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어요? 자, 몇 번 하셨죠? 몇 번? 3번. 4번? 응, 주성이는? 좀 못했는데. 예. 아, 맞다. 아까 그 기준점 알려주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 봐봐요. 보기는 일단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수평, 축형, 풍력 발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요 설명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하루 동안의 시간대별 풍속을 기록한 것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T1에서 T5 시간대에 따른 발전기의 작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뭘 봐야 될까? 어딜 봐야 돼요? 구분, 시간대, 풍속 중에 뭘 봐야 돼요? 풍속만 보면 끝이에요. 그렇죠? 자, 풍속 T1은 어때요? 2에서 1이야. 아, 이거 최소 이 정도는 돼야 작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작동이 안 되겠죠? 자, 4에서 7로 점차 증가. 여긴 작동하죠? 8에서 13까지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근데 점점 올라갔죠? 근데 T4랑 T5를 주목해야 되겠죠? 16에서 23이니까 어떤 경우? 여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조절하는 거죠? 자, 28에서 26은 불가. 조땜 그냥 정지시켜야 돼요. 25 이상일 때 브레이크 써서 중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아예 중단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써서 아예 중단시켜야 된다고요. 맞죠? 자, 볼게요. 1번. 그러니까 1, 2번은 괜찮아요? 두 분? 주성이도? 애매해? 자, 1번. T1과 T2는 풍속이 약하여 발전기에서 전기가 출력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 뭐가 틀렸어요? T는 전기 출력이 되지 않아요? 네, 3m 이상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T2가 틀렸습니다. 자, 3번. T3에서는 풍속과 무관하게 전기의 출력량이 일정했을 것이다. 혹시 여기서 걸리셨어요? 자, 15m까지 점점 증가하겠죠. 점점 증가하다가 15 이상에서 얘까지는 최대한 이 전격 출력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는 거고 이거 이상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예 중단시키는 거고.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T4에서는 날개에 받음각을 감소시켜 어디 있었어? 여기 구간이잖아. 받음각을 감소시켰어. 그래서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것이다. 그치? 전기 출력해야 되잖아요. 전격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 T5에서는 브레이크 장치를 사용하여 날개에서 발생한 양력의 일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게 잘못됐죠. 전격 출력이 아니에요. 아예 안 한다고. 안 사요. 이거
안 사, 응, 안 사. 전격 출력을 얻은 게 아니고 일부러 억제가 아니고 다 억제시켜버려요. 그냥 꺼져 이러면서 야 중단시켰어요 그냥. 예. 이해됐죠? 네. 자 5번 풍속이 점차 증가하는 T2, T3, T4에서는 풍속이 점차 감소하는 나머지 시간대와 달리 증속기가 멈추는 시간대가 있었을 것이다. 증속기가 멈추는 시간대가 있어요? 없죠? 네. 됐습니다. 물론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 접근하는 건 어렵진 않았었어요. 왜?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넣어놓잖아요. 속도 구간. 속도 구간에서 어떤 일이 돼 있느냐. 사실 T5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중단되는데 지금 잘못 본 거지. 전격 억제가 아니라 이제 억제는 여기서 갖고 왔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항상 어느 정도 등급? 한 4, 5등급 정도의 친구들은 항상 요거에 힘들어요. 왜? 우혁이는 알 거야. 내가 얘기해줬으니까. 그쵸? 왜? 뭔데? 근데 기억이 안 나겠지. 아니요. 일단 어휘를 몰라. 공이랑 근데 어휘 모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얘네가 내용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그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걸 몰라. 그냥 씨발 중세국어네? 이러면서 나란 말씀이 중기기다라야? 뭐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비문학 지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둘 다 좋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문학은 좀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 문학 작품이라고 한다면 보통 뭐가 제시되냐? 보기가 제시됩니다. 그죠? 보기가 제시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평가원이나 여러 가지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비문학들은 다 일단 거기 있는 교수 출제진들이 지 조대로, 지 꼴린 대로 만들 수 있어요, 비문학을. 근데 문학은 그게 될까요? 원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기라는 걸 달아놓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결국 뭐냐면 나는 출제자인데 난 보기에 있는 관점대로 해석을 할 거야. 니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다시 해봐.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문학에 대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얘가 어떤 작품인지 몰라도 보기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관을 만드시면 세계관을 정리하시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돼요. 좀 가볼게요. 자, 18세기에 창작된 강호가사인 나금별곡에서는 이전의 강호가사에 흔히 나타나는 자연물의 도덕적 이상을 투영하거나 벼슬의 미련을 보이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있죠. 그렇죠? 아까 뭐가 있었냐면 강호가사라는 게 있어요. 강호라는 얘기는 매우 무수히 자주 나오는데 강호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연이에요. 자연 친화 가사.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어떤 특징 뭐야? 자연물의 어떤 도덕적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벼슬의 미련을 보이는 태도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런 게 없다고. 그럼 일반적인 애들은 이런 애들이라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뭐 소나무가 나왔어요. 소나무는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말고 보통 우리가 국어적으로 얘기하면은 보통은 이 얘기를 하죠. 지주절개 많이 들어봤죠? 지주절개가 뭐예요? 뭔지 아세요? 여자친구가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유혹이 와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게 지주와 절개죠. 그냥 중꺾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괜찮으세요? 데드 120? 데드 120 감당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물이 도덕적 이상에 해당하는 구조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거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자, 두 번째. 자, 벼슬에 대한 미련. 자, 이거는 어떤 다른 단어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뭐로 바꿔줄까?
그렇지. 속세로 바꿔주시면 돼요. 왜 벼슬이 속세예요? 이거 돈 벌 거 아니에요. 돈 벌면 속세지 뭐. 그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들도 속세에 있고 저도 속세에 아주 잘 파묻혀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 옆에 이 작품의 작가는 수도인 한양을 벗어나 한양에서 가까운 한적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골라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요. 자, 우리가 보통 자연 친화라고 한다면은 이 뭐야, 아예 도심에서 아예 벗어나잖아요. 그쵸? 어디 뭐 강원도 갔다 전라도 갔다가 막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래? 근처에 있어. 뭐 대충 어디쯤이라고 볼까? 뭐 광주? 경기도 광주? 요 하남시?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작가는 자, 세속적 명리에 뜻을 두지 않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작가도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속세에 관심이 없어요. 속세에 딱히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음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냥 뭐야, 속대 필요 없고 사람들과 모이고 그 다음에 난 자연이 존나 좋아요. 끝. 앞으로 내용이 이런 게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형의 가족과 자기 가족이 모여 사는 상황. 또 뭐도 있어요. 가족끼리 모이는 상황도 있네요. 그쵸? 어디 있다고? 이 작품 안에 있다고. 우리 이거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돼요, 그냥. 자, 가문의 화목을 추구하는 모습.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는 현실에서, 거기 있죠. 현실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현실 지향적 태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져갈 정보는 다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일단 일반적인 강호가사가 아니다. 그럼 일반적인 강호가사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반대해야겠죠. 자연물을 가지고 도덕적 이상을 나타낸다. 그죠? 아까 같이 이런 것들이 통한다. 이 얘기죠. 두 번째, 벼슬에 미련을 둔대요. 그럼 일반적으로 벼슬에 미련을 두겠다. 그죠? 미련을 가지면서도 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연 친화로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어에선 이런 특징은 없고 이런 특징이 주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참고를 하면서 감상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문학은 뭐 감이네, 뭐 어쩌네, 공감을 해야 되니 어쩌네, 뭐 이런 말이 나오긴 해요. 물론 이거는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랑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게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걸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뭐 문학 이런 거 보면 공감돼요? 쌉공감? 뭐 보면 울어요? 그거 봐요. 여러분들 다 어떤 사람들이야? 다 T새끼. 그러니까 공부만큼은 T잖아요. 맞죠? 그쵸? 다른 감정은 F일 수 있지만 자, 요거 보실 때 F라는 감정이 들어요? 그냥 씨발 족 같은 거 이러면서 언제 맞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요 정보를 기반으로 볼게요. 요거 상당히 기니까 아마 요거 다 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존나 길어요. 자, 중간중간에 좀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어휘들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고 22페이지에 있는 본문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왜? 이제 하면 될까? 네. 자, 거기에 헌사한 조화웅이 산천을 벗어날 때 벌써부터 어질어질해요. 그죠? 자, 헌사하다는 말이 뭐냐면 뭐 야단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야단스럽다. 근데 보통 이 야단스럽다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이 고전 시가에서 야단스럽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만큼 자연, 경관, 경치 개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옆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조화옹이 있어요. 조화옹이 뭐냐면 일종의 조물주예요. 조물주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뭐예요? 조물주. 물건 뭐 아니에요? 예? 뭐예요? 요즘 말로는 이런 말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조물주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바꿔보자고요.
얘를 신으로 파악을 했을 때, 자, 야단스럽다. 신의 솜씨가 야단스럽다. 뭐가요? 신이 뭘 만들 거야? 그럼 세상을 만들겠죠. 근데 여기 자연 경치가 개쩌니까. 와, 신의 솜씨가 존나 개쩌네. 일종의 자연 경관에 대해서 뭐야? 예찬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찬양하고 있고, 예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고 가셔야 되냐. 자, 이거는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기억하시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연결되는 경우에 아, 이런 경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고전 어휘를 막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 알아야 될 건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요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은근히 자주 나와요. 다른 뭐 고전 시간에서도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했을 수도 있는 내신 작품 중에 뭐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어화, 조화웅이, 헌사토, 헌샤알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그죠? 어쨌든 그 얘기도 경치가 뛰어나다는 얘기랑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그만 깊은 고를 날 위에서 삼겨시니. 자, 내가 지금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가? 일단 제목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근별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근 아니면 대충 여기겠구나. 나근이란 지역이겠구나. 여기를 가능하세요? 어떻게 비문학보다 더 이제 축 처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창민이 맞죠? 네, 맞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까 그렇게 120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막 눈이 초롱초롱 하시더니 진짜 120kg만큼의 구호를 한번 얘기해줘야 되나 이거? 그렇죠? 자, 아무튼 자, 나그난 깊은 고를 날 위하여 이 삼겨신이라는 말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날 위해 생긴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뭐야? 사실 이 자연 경관에 대해서 그렇죠. 찬양하고 예찬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나그만 개쩐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 밑에 만약에 봐봐요. 자, 여기 봐봐. 창민 친구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서 이 말만 있을 때는 사실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밑에 다행히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 그죠? 산봉우리도 빼어나고 경치도 뛰어나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거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명 같은 건 사실 안 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 자연 개쩌네, 경치 개쩌네 이거잖아. 되게 자연을 좋아하네요. 근데 이런 작품도 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다만 어휘가 어려워 보이니까 그냥 안 본 거지. 다 비슷해요.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런 데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기 뭐 사람, 자연, 가족물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해석해야 될 요소들. 보기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이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와 주인옹이 명리에 뜻이 없어.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옹이라는 건 뭐냐면은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노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인이 누굴까? 화자겠죠? 말하는 사람. 자, 다시니 명리에 뜻이 없다. 자, 명리가 뭐냐면 일종의 이득이에요. 이득. 한마디로 이득에 관심이 없다는 건 뭐에 관심이 없다? 속세에 관심이 없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 뜻이 없어. 자, 거기 있죠. 진세를 하직하고. 자, 진세가 어딜까 그러면은 여기 그만뒀어. 그죠? 뭔가를 그만뒀어. 어딜 그만뒀을까? 네, 속세를 그만뒀어요. 그냥. 속세 그만두고 암혈에 깃들이니. 암혈이라는 건 그냥 바위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바위에 깃들었대. 그럼 나 어디에 깃든 거야? 자연에 깃든 거죠. 얘는 세계관을 확립하실 때 고전 시가가 만약에 자연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딱 두 가지밖에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자연과 관련된 사람 그 있잖아요.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보시면 이 새끼들 지금 막 돈 벌어요? 맨날 뭐해? 생선 대가리 잘라가지고 카레 먹고 그러잖아. 그거 먹고 이러고 이거. 이딴 걸로 먹는 거야?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표정이 누가 봐도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 생에 담백한들 분수인이 상관할이야. 자, 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자연에서 그냥 깔쌈하게 속세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깔끔해 지금. 그 담백하단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게 분수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는 당연한 거야. 그냥 분수야. 내 분수. 그냥 상관하랴. 누군가가 상관하겠냐? 내 삶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상관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속세에 대한 그런 일들 상관 않겠다는 얘기죠. 이미 난 벗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아까 상관하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표현이다? 서리적 표현이다. 서리적 표현 처음 들어보신다요? 예. 서리적 표현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닌지. 네. 자, 서리적 표현. 그래요. 이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준서는 압니다잉. 저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게 일단 뭐냐. 일단 문장 자체는 의문 형식이에요. 그쵸? 이거 넣어볼 수 있죠? 그쵸? 다만 의문 형식이지만 뭐가 이미 안에 있다. 답이 이미 안에 있어요. 이 새끼는 존나 답정너야. 뭐야? 상관하랴? 나 씨발 존나 꼴린 대로 살겠다는데 뭐 상관할 거야 니들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잘 해석하시려면 여기에 관련된 상황들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셔야죠. 아까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석이 가능해요? 난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농환제 맑은 창의 주역을 점검하니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해석을 크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가 대충 어디냐면 뭐 어떤 그 집 앞에 있는 뭐 창문 이런 거겠죠. 창문에 뭐 점검하니 그 다음에 뭐 소장진퇴는 서문이 밝아 있고 낙천지명은 경계도 깊었다. 근데 대충 이거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 자연에 있으니까 이 자연의 경관이 뒤지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끝이죠. 딴 건 몰라. 그러니까 뭔가가 밝아 있고, 그죠? 뭔가 밝아 있고, 낙천지명 이런 게 경계도 깊다 이런 얘기는 자연의 경계가 깊구나. 내가 자연 한창 안에 들어가 있구나. 뷰가 좋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달을 희롱하고 말 잊고 앉았으니, 야, 달을 희롱한다고? 그럼 나 지금 뭐랑 놀고 있는 거야? 달 보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자연에서. 이해됐어요? 천지를 몇 번이나 왕래한 고, 이게 천지를 몇 번이나 왕래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달 보면서 계속 앉아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 거야? 개 빨리 간다는 얘기겠지.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항상 즐겨하는 시간은 항상 시간이 어떻게 가? 개 빨리 가지. 자, 여러분들 롤 하고 있어요. 롤 하세요? 네. 할 때는 어때요? 한 큐 돌렸는데 한 큐 막 존나 얼마 안 돼서 존나 아쉽게 끝났는데 벌써 얼마가 지나 있어. 45분이 지났어. 이 미쳤나 봐 이거. 그거잖아요. 막판 하면서 또 했어. 30분 하나 지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막판으로 끝나요? 찐막 하면서 또 한 판 해요. 30분 지나가죠. 근데 찐막에서 끝나요? 찌찌막 씨발 하면서 또 하잖아요. 그죠? 디스코드에서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찐찐막 하면서 이제 이것도 끝나. 그럼 이제 뭐야? 찐찐찐찐찐 막 씨발 이러면서 이제 칼바람 할 거 아니에요. 배 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 같이 했을 때는 항상 뭐야?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죠? 여자친구랑 있으실 때 시간이 빨리 죄송합니다. 있어요? 저 없어요. 네. 남자친구는 그러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아무튼 여기서 그만큼 내가 자연에서 열심히 즐기고 있으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잠금을 빗기 앉아 슬상에 놓아두고, 이 잠금이라는 건 어떤 뭐 악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평우조 한 소리를 보어사에 섞었다면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노래 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우조가 저도 뭔지는 몰라요. 근데 다만 뭐냐, 어떤 빠르기로 노래를 하냐의 어떤 형식적인 특징인 거예요. 근데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보어사, 이것도 어떤 노래 이름인데 모르셔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예요?
몰라도 문제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건 꼭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럼 이건 알아야 된다는 부분들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요런 게 있구나 그냥 흐름을 타듯이 넘어가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밑에 다행히도 친절하게 나와있어요. 긴 가사 짧은 노래 천천히 불러낼 때. 맞죠? 이해됐어요? 참여 괜찮아요? 응. 자, 아무튼 유연히 흥이 나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연 속에서 뭐 부르고 있는 거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연에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어때? 세상 걱정 전혀 없다. 왜? 세상 걱정이 뭐겠어요? 속세랑 관련된 얘기겠죠? 근데 나 이미 속세가 벗어났는데 굳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자, 그 다음에 남촌의 늙은 벗님, 북린의 젊은이들. 자, 늙은 벗 동그라미, 젊은이들 동그라미. 송단에 섞여 앉아 차례 없이 술을 부어 2시간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옵나니까지가 일단 묶어주시고 여기 아까 뭐가 있었어요? 일단 얘 달성했죠? 얘 있죠? 여기 보세요. 요거 있죠? 네. 자, 지금 방금 뭐 나왔어요? 늙은이든 젊은이든 와가지고 가족 모임. 그냥 지들 꼴린 대로 술 처먹지. 사람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사람. 그죠? 아.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옵나니 앞론에 벼가 좋고 뒷내에 복이 많대. 이 고기라고 하면 보통 무슨 고기일까요? 소, 돼지, 아니, 물고기. 물고기. 이 내가 뒷내라는 게 뭐냐면 시냇물. 물이 사니까 물고기 있죠, 그쵸? 예. 이 물고기 많대. 춘산에 비 온 후에 밀골도 살쪄다니는 게 미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뭐 먹을 만한 거겠죠. 얘가 살쪘다 이런 얘기겠죠. 먹기 딱 좋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약간 눈빛이 살찌면 그럴 수 있죠. 먹기 좋을 수 있죠, 그쵸?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한중에 이런 말씀 소일이 족하거니. 자, 이 소일이 좋겠대요. 내가 그냥 소일이 족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소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얘가 약간 뭐 생산을 위해,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어떤 생산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소일거리라고 해서 그냥 뭐 취미 삼아 그냥 적당히 한두 번씩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속세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친구죠. 이 일을 한다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분분하나는 시비야. 귓결엔들 들리소라. 이 시비가 뭐냐면요, 보통 뭐랑 연결이 되냐? 보통 속세 부분이랑 연결이 돼요. 시비. 그러니까 시비를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고민이잖아. 근데 이 고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난 속세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계속 제가 보면 어때요? 내용이 같은 말만 계속 나오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도 뭐야? 귓결엔들 들릴 소리야. 들린다는 얘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들린다는 얘기니까 자, 참고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자, 여기 무슨 표현? 방금 얘기했던 들릴 소냐? 선의적 표현.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가면 돼요.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네, 소냐. 맞아요. 들릴 것이냐? 답정 너. 네. 안 들린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해당화 깊은 곳에 낚싯대 메고 내려가며 어부사 한 곡절을 바람결에 흘러불어 목동의 피리소리에 넌지시 화답하니 석양방초길의 걸음마다 더디구나. 이것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하러 갔어 지금? 낚시하면서 뭐 했어? 노래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목동의 피리소리에 넌지시 나도 노래 불렀어. 그래가지고 석양방초길에 여기가 그냥 자연과 관련된 길이에요. 방초라는 게 풀떼기 얘기하는 거예요. 풀떼기 얘기하는 겁니다. 풀. 이 풀길에 거듭마다 더디구나. 왜 더디겠어요? 풀이 너무 많아서. 그건 아니에요. 너무 쥐새끼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자, 왜 그런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얘가 지금 그냥 낚시하러 가면서 막 뭐 노래 부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피리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도 또 노래 한번 불러줬어.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야? 존나 한가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풀숲을 못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가도 뭐 그냥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동풍이 건듯 불어 새우를 재촉하니. 자, 이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서 새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하철 이 새우 말고요. 네, 얇은 비예요. 조그맣게 내리는 비. 조그맣게 내리는 비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어휘를 설명드리는 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롱이 걸치고서 바위에 앉으니 이제 얘 뭐하러 갔어요 지금? 어쨌든 아까 보니까 낚시하러 갔었잖아. 그럼 도롱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떤 복장일 것 같아? 그럼 좀 낚시 관련 복장이겠죠. 그냥 사실은 뭐냐면은 그냥 자연에 살 때 그 입는 그냥 일종의 뭐 두루마리 같은 거예요. 두루마리? 두루마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 엄청 좋은 삐까뻔쩍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좀 낡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바위에 앉으니 용면을 불러내어 이 형상 그리고자. 자, 이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자연에서 놀고 있는 이 형상을 그리고자 하는데, 자, 밑에 영욕을 불관하니 세살을 내 알더냐. 이 영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속세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욕, 요즘으로 따지면 뭐야? 뭐 돈 욕심 이런 거야. 비스무리한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영욕을 불관하니. 불만 봐도 알겠죠? 얘 이거 원해요? 안 원하죠. 안 원하니까 옆에 세사를 내가 알더냐. 이 세사가 뭐냐면 세상살이. 세상살이 내가 알겠냐. 근데 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 뭐예요? 나 속세 다 잊었어. 자연에서 존나 재밌게 놀고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주육에 빠진 분들 부귀를 자랑마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주육. 이거 뭘 것 같아요? 속세긴 해요. 사실 근데 뭐 좀 더 의미를 갖고 가자면 주가 술 주자죠. 육은 고기예요. 고기랑 술에 물고기 말고 무슨 고기야? 돼지고기, 뭐 소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고기는 좀 다르지. 본인이 원하는 고기는 물고기잖아. 뭐뭐니 다르죠. 보통 물고기는 소박한 삶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방금같이 저 육고기 같은 경우는 속세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 옛날 당시에 조선시대 당시에 약간 그 부자인 친구들은 살이 막 이룩저룩 쪄 있잖아. 왜? 맨날 고기만 처먹으니까. 근데 반대로 뭐야 가난한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죠. 삐쩍 말라 있죠. 뭐 야채 먹고 뭐 물고기 먹고 막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약간 반대죠. 지금 약간 돈이 좀 있으면 살이 안 쪄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한 거 먹으니까. 근데 돈이 좀 없으면 오히려 살찝니다. 왜? 그냥 뭐 탄수화물밖에 먹을 게 없거든요. 비싸봐야 뭐 햄버거 이런 거. 물론 햄버거 맛있습니다잉. 좋은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주육에 빠진 분들 부귀를 자랑마요.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뭐라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냥 속세에 있는 사람들아 부귀를 자랑 마라. 니네가 좀 잘 산다는 거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밑에 여름 내 더운 길에 홍진간에 분주하여. 자, 홍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홍진도 속세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왜 그러냐? 홍진이라는 것은 붉은 모래먼지라는 뜻이거든요. 이 붉은 모래먼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당시에 교통이 뭐였을까요? 주된 교통. 인력거에 조금 더 빠른 거. 돼지 타고 간다고요? 호그라이더 하세요? 호그라이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말이겠죠, 말. 그죠? 야, 앞으로 이제 뭘 타고 다니냐? 돼지를 타고 다닌다. 호그라이더. 아무튼 말 타고 다니죠. 말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도로라고 한다면은 사실 누굴 위한 도로냐? 말을 위한 도로예요. 그래서 말이 이 그 잘 포장된 흙길을 이렇게 따가닥 하면은 뭐예요? 그 먼지가 오지게 피어나요. 그게 홍진이에요. 그래서 이 홍진이라는 말을 했을 때 속세랑 연결된다는 게 도로가 있는 곳이니 말이 다니는 곳이니 먼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겨울밤 추운 새벽 대루원의 서성이니. 자, 대충 홍진이 속세라는 거 알았으면은 대루원도 어딜 것 같아? 속세일 것 같아? 자연일 것 같아? 어딜 것 같아요? 속세요. 네, 속세예요. 좀 쉽게 말하면은 일종의 뭐냐면은 그냥 뭐 기생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룸사롱? 술집. 술집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술집. 아무튼 자, 아무튼 근데 이것도 뭐야? 일종의 속세랑 연결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네는 좋다 하나 내 보기엔 괴로워라. 그쵸? 얘 속세 애초에 싫어하잖아. 그럼 자네가 누구야? 속세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 좋아 보여.
아, 좋아 보여요? 아, 그럴 수 있겠죠? 예. 맨날 고기 파티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 나는 뭐 어떻게? 나는 무조건. 나는 뭐, 어떻게 결론적으로 뭐래? 괴롭대요. 왜? 난 자연에 사니까. 왜? 자, 삼복에 날 더우면, 아, 이게 아니대. 어왜 내 신세를 내 말하니 자네 듣소. 자, 내 신세를 이제 내가 말하는데 너가 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자, 일단 말하는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누군가한테 들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존재한다? 청자가 존재하죠. 맞죠? 청자가 존재하고 이 사람한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도 연결시키면 돼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됐어요? 요거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삼복의 날돔. 난 뭐야, 얘는 그 위에 속세는 뭐야, 여름날에 막 그 오지게 분주했다잖아요. 홍진 가서. 근데 나는 어떻대? 삼복의 날돔. 이 삼복이 뭔지 아세요? 네, 초복, 중복, 말복 그거 삼복이에요. 여름을 뜻하는 겁니다. 네. 이때 더우면 배구선 높이 들고 그냥 부채 높이 들고 풍령의 기대다리 펴고 누웠으니 얘는 여름에 뭐 한대? 그냥 시원하게 뭐 부채질하면서 누워 있는데, 편안한 이 거동을 그 누가 결을 쏘냐? 이 결을 이것도 뭐일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이것도 뭘 것 같아요? 얘도 서리적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 동짓밤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겨울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동짓밤 눈 오는 애인 더운 방에 이불 덮고, 아씨, 야, 이 겨울인데, 뭐야,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불 덮는데, 아, 이거 참냐, 못 참냐? 못 참지. 전기장판. 미쳐버리죠, 그죠? 목침을 돋아배고 해 돋도록 잠을 자. 와, 이 뭐 그냥 12시까지 아침 12시까지 잠잔다는 얘기잖아. 개꿀이네요, 그죠? 편함도 편할 쉬고 고단한 있었으면 맞잖아. 여름에도 그냥 부채질하고 겨울에도 잠만 자고 있어. 그럼 개꿀 아니에요? 그건 힘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삼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삼공이란 말,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삼공 어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랑 관련되어 있다? 속세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삼공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은 세 가지의 벼슬이에요. 엄청 높은 벼슬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조선시대 가장 높은 벼슬 3개 뭔지 아세요? 상, 정 이런 똑같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있잖아. 상정이랑 상송이랑 똑같은 삼정이요? 상정도 옛날에 본 삼정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어떤 세 가지의 정치 종류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고요. 삼공은 벼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지금으로 따지면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2.5급.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게 뭐야? 속세와 관련된 얘기죠. 그죠? 이 벼슬이 높은 거. 어쨌든 얘가 삼공이 귀하다 하나 나는 아니 바꾸리다. 왜 그래? 난 자연이 더 좋으니까 안 바꾸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자, 값으로 따진다면은 만금행들 당할 손가.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만 개의 금을 준다고 해도 바꾼다는 얘기예요?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안 바꾸다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리밥 맛들이니 팔찜미 부럽지 않고. 근데 일단 보리밥은 뭔 것 같아? 소박한 음식이겠죠. 그럼 팔찜미가 뭐냐? 8개의 존맛행. 예, 8개의 엄청나게 맛있는 것들. 안 부럽대. 아, 보통 근데 이렇게 팔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 구첩반상 들어봤죠? 그거 어디서 나올까요? 보통 어디서 먹을까? 임금님이 먹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부럽잖아요. 임금이 처먹는 그 밥 안 부럽다고. 보리밥 먹으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이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떻게 보리밥이 맛있어, 그죠? 저게 맛있지. 근데 그냥 얘네들은 이때 당시에 뭐야, 그냥 자연의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헌 배옷이 알맞으니 비단 가져 무엇할까? 그러니까 헌 옷이 뭐 알맞으니까 내가 비단 가져 무엇할까? 됐죠?
여러분들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얘네 때는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얘 내용은 결론적으로 그래요. 근데 고전 시간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저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벌써 반 나왔어요. 반이 아니네. 존나 많이 나왔네. 자, 중약 부분 넘어가시고요. 옥류폭 노암물살 돌을박차 떨어지니. 자, 지금 뭐야 이거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하시네요. 하포의 명월줄을 옥반에 굴리는 듯 은구리 수정염을 난간에 걸었는 듯. 그러니까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저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은구리 수정염이 뭐냐면은 은으로 된 그 수정염 들어본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도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입구에 뭐가 있어요? 이게 발 같은 거 있잖아. 뭔지 아세요? 이거 우리가 열고 들어가잖아. 인도 식당 약간 그런 전통적인 약간 그 나마스테 그런 거 할 것 같은 그런 식당 들어가면 이런 거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수정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뭐야? 수정염이 떨어지는 거.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은구리 수정염. 자, 이게 은색 발인데 이게 돌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결국 뭘 묘사하는 거예요? 폭포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티끌 묻은 갓근을 타경우에 씻어내니.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티끌 동그라미 치시고 갓근 동그라미 치시고요. 티끌은 보통 먼지랑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갓근은 뭐 할 때 쓰는 걸까? 그치. 양반이고 뭐 벼슬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죠? 그럼 이건 둘 다 엮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속세죠. 얘를 어떻게, 타경호라는 그 공간에 어떤 호수에서 씻어낸대. 근데 그 밑에 귀 씻던 옛 할아비 자네 혼자 높을 소냐. 자, 여기 그 귀 씻던 옛 할아비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그거 같은 경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고사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사인용이 뭐냐? 옛날 이야기를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귀 씻던 할아버지. 그냥 귀할배라고 써봅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자, 원래는 이 친구가 속세에서 열심히 벼슬을 하다가요,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어. 은퇴를 했는데 어떤 다른 임금이 와가지고, 야, 너 일 좀 하면 안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야, 은퇴했는데 하고 싶겠어? 안 하죠. 그래서 뭐야, 그 들은 말도 들어가지고 귀를 씻어버렸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요, 속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기다려. 자, 그 다음에 반국촌 긴긴굽이 초당을 둘렀으니, 여기 그냥 자연 경관이겠네요. 자, 드넓은 저강물아 세상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속세겠죠. 그걸로 가지 마라. 연사의 막대 짚어 무릉게 내라고 하니. 이 무릉이라는 말 되게 자주 나옵니다. 혹시 뭐 웹소설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건 안 보세요? 무릉이라는 말 되게 자주 나오는데, 무릉도원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무릉도원이 뭐냐면은 약간 우리가 현실적인 공간 말고요, 약간 이상적인 공간, 거기서 막 선녀도 튀어나오고 막 그럴 만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판타지 속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상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안에 나는 도화 붉은한 게 자욱하다. 자, 이게 지금 내가 어쨌든 진짜 내려간 건 아니겠죠. 그쵸? 마치 내려가는 그 자연 경관이 그런 거 같다는 얘기예요. 무릉도원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이 나온 게 붉은 도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해를 해주시려면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무릉도원에 뭐가 있냐면은 천도복숭아가 있습니다. 약간 유니크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천도복숭아. 근데 이 도화가 뭐냐면은 복숭아꽃이에요. 있어요? 여기 아까 뭐라고? 개쩌는 복숭아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복숭아가 있으니까 당연히 복숭아꽃이 있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물 위에 뜬 꽃을 손으로 건진 뜻은 춘광을 누설하여 세간에 전할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복숭아꽃이 일단 이거 잘 알아야 돼.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복숭아꽃이 언제 피냐면은 봄에 핍니다. 한 3, 4월쯤 펴요. 그러니까 뭐랑 같이 피냐 보통 벚꽃 같은 거랑 같이 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건진 뜻은 내가 물 위에 뜬 꽃을 손으로 건진 뜻. 이거는 말 그대로 뭐야? 꽃잎이 많이 떨어질 시기잖아. 그냥 봄이잖아요. 그래서 춘강을 누설하여 세간에 절했으라.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게 봄이라는 거를 속세에 전달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구를 넘어들어 자연루에 지나가니 향루봉 남은 안개 햇빛에 비치었다. 어쨌든 요런 그 공간을 넘어가니까 이제 안개가 햇빛에 비쳐서 이제 안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구변단 고인물이 거울처럼 맑구나.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세 이젠 저 백구야. 이 백구가 뭐냐면은 갈매기예요. 근데 보통 백구가 나온다, 이 갈매기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얘도 자연물이지만 특히 속세와 관련 없는 자연물일 확률이 99.9%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구가 나왔다. 아, 얘 자연 친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 뭐래요? 너와 나와 벗이 돼요. 어쨌든 자연과 친구를 먹겠대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자연과 나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냐? 자연 친화에서 조금 더 심화시켜서 무라일체라고 합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야. 그거 생각하시면 니달리 생각하세요. 아, 니달리요? 원래 인간 폼일 땐 창 존나 던지는 새끼인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호랑이로 딱 변해. 자연 친화적이죠. 예.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영웅 하나 더 있잖아. 릴리아 같은 새끼들. 밑에 있는 사슴. 예. 위에는 이지랄 떨고 있는. 아니 좀 이해되시죠? 물알체 맞잖아. 자연과 합일되는 친구 맞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너와 나 벗이 되어 물가에 놓이면서 세상을 잊자꾸나.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뭐야 세상 속세를 잊어버리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청학동 좁은 길로 선부연 찾아가니 그냥 여기도 어떤 공간을 찾아간 거야. 그죠? 근데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공간이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그죠? 계속 내가 어디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러고 가고 있어.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공간이 이동을 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구시적 생긴가마 제작도 공교하다. 근데 갑자기 무슨 어떤 가마 얘기가 나와요. 가마가 뭔지 아세요? 가마. 그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형산에 만든 솥을 뉘라서 옮겨 아니야. 여러분들 그 가마로 광장 알잖아. 그 가마솥. 그거예요. 네. 봐봐요. 가마 몰라도 문제가 안 되죠. 밑에 있으니까. 네. 자, 근데 뭐 어쨌든 뭐를 봤는데 이게 진짜 가마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바위인데 가마솥처럼 생긴 바위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석간에 걸린 폭포, 상해안이 떨어진 이번엔 폭포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넘어가시면은 자,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이거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연한 벼락 소리 대낮에 들리는 거. 왜? 폭포가 떨어지는데 마치 모래 벼락 소리 난대요. 그 다음에 계산에 취한 흥이 해지는 줄 잊었는데 그냥 재밌으니까 해지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쵸? 맞죠? 여러분들 롤 존나 하니까 그냥 해지는지 모르잖아. 해 뜨는지도 모르고 그거가 같은 얘기예요. 네. 퉁소에 봄을 담아 유교로 돌아드니 서산의 상쾌한 기운 사이당에 이어졌네. 그냥 뭐 자연에 대한 계속 뭐 경치가 좋고 기운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다가 밑에 자 우리 형님 느낌 뭐 오나요? 살짝 우리 형님 나왔어요. 환정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공명을 사양하고 삼조가로 들어오더니 야 우리 형님도 뭐 했어? 우리 형님도 벼슬을 갖다 버렸어. 네. 그 다음에 재앙에 남은 물결 신변에 미칠 소냐. 그러니까 뭐야 우리 형님도 자연에 들어왔는데 재앙에 남은 물결 속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냐?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긴 베개에 높이 베고 두 노인이 나란히 누워. 야, 형이랑 지금 가족 후 모임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스라의 모든 자손 차례로 늘어서니. 이 자손도 가문까지도 이거 그죠? 먹으나 못 먹으나 이 안이 즐거운가? 어쨌든 뭐야? 내가 뭐 못 먹어도 아이 자연에 있으니까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죠. 아마도 수석에 소요하여 남은 세월 마치리라. 이 수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도 들어볼 수도 있는 말이긴 해요. 수석이 뭐냐면은 살짝 그 값져 보이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아세요? 돌 수집하는 사람들? 그런 걸 그러니까 약간 돌인데 좀 괜찮게 생기거나 뭐 괜찮은 광물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우리가 수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우리가 2번만 한번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어쨌든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그 세계관들은 다 갖고 갔습니다. 물론 이게 좀 많이 길고 어려울 수 있고요. 지금 확실히 아까 눈빛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힘드셨어요? 힘드신 것 같은데? 약간 조금 그렇네요. 좀 그래요. 고전 씨가 처음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아까 비문학도 그렇고 고전 씨가도 그렇고 다 약간 지금 처음 듣기엔 약간 매운맛으로만 지금 해가지고 매운 소재로만 지금 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도 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잘 기억하시고. 열심히 해야죠. 예, 열심히 하시잖아. 자, 볼게요. 자, 2번 문제랑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1번. 나그남 깊은 골과 암혈은 화자가 한양을 벗어나 자리 잡아 살아가는 조용한 분위기의 거주지로 볼 수 있다. 근데 여기 이 앞에 두 개를 모르더라도 어쨌든 얘는 자연과 관련된 애들이죠. 그리고 내가 한양을 벗어난 거 맞죠? 속세에 벗어난 거 맞죠? 그럼 이렇게 연결 가능하죠? 1번. 가능하죠? 2번. 잠금을 빗기 하나 실상에 놓아두고와 긴 가사 짧은 노래 천천히 불러낼 때는 화자가 가악을 통해, 이 가악이 뭐냐면은 노래와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풍류를 즐기는 상황. 어쨌든 즐기고 있죠? 이해됐어요 이거? 자, 다음 3번. 송단에 섞여 앉아 차례 없이 술을 부어와 한중에 이런 말씀 소일이 조카 거기는. 자, 이거 뭐였어? 다 같이 뭐야 얘 쌉이 인싸잖아. 친구들 모아가지고 하는 거야. 화자가 마음 맞는 사람들과 자연 속에서 어울리는 모습 연결될 거고요. 4번. 값으로 따진다면 만금 있는 향한 소냐. 일단 이건 뭐였어? 만금보다, 그러니까 속세보다 자연이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헌 배우시 알맞으니 비단가져 무엇할까도 같은 맥락이겠네. 맞죠? 그럼 요거는 화자가 세속적 명리, 세속적 이득에 얽매이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 나 이렇게 살아가겠다. 맞죠? 이해되신 거예요? 괜찮아요? 자, 5번. 서산의 상쾌한 기운, 사이등에 이어졌네는 형의 가족과 자기 가족이 모여 살기 위해 애쓴 과정을, 우리 그런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론 요 내용이 있긴 하지. 가족끼리 막 모여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 하려고 우리가 뭐 파이어 조기야? 씨발 은퇴 준비했어? 그거 아니잖아. 안 했잖아요. 스라의 모든 자손 차례로 늘어서니는 가문의 화목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사실 뭐 문제를 원래 같았으면 더 풀어드리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좀 이해되셨어요 다들? 좀 많이 길고 좀 어려웠을 텐데 괜찮으세요? 조금 어렵네요.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무튼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문제 풀러 오실 때 그때는 조금 쉬운 걸로 하는 거라서 지금보다 좀 부담이